다 뭐야? 너 미쳤어? 제정신이야? 그만해요, 제발. 나도 이제 한계라고요. 한계? 니까짓 게 감히 죽고 싶어? 오늘 여기서 온 집안 망신 다 시킬래? 쭉쭉. 저러니 집안이 망할 징조지. 이봐, 하수진, 제정신이야? 발기태의 우악스러운 소나기가 그녀의 머리칼을 통째로 틀어지는 그 순간, 광안대교가 바라보이는 용호동 아파트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졌다. 탕국 그릇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마루를 굴렀고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번져나갔다. 모여있던 친척들의 시선에는 동정심 대신 노골적인 조소가 어렸다. 검붉은 색 한복을 차려입은 시어머니오, 여사는 희미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고 시누이 발기영 역시 흥미진진한 연극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 찰나의 순간이 그 지독한 치욕이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이어지리라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께 큰 복이 따르기를 기원한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한 여성의 눈부신 인생 역전극을 시작한다. 수지는 오늘도 어김없이 주방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식칼의 무게가 유난히 버겁게 다가왔다. 도마 위에 놓인 것은 오늘만 해도 벌써 12개째의 무였다. 추석 차례상에 올라갈 각종 나물을 다듬는 것은 언제나 이 집안의 유일한 며느리인 그녀의 담당이었다. 35의 나이, 하수진은 이미 5년이라는 세월을 박기태의 아내로 오 여사의 며느리로 보냈다. 결혼 직전 그녀는 부산에 본사를 둔 거대 조선그룹의 투자 분석팀 수석 과장이었다. 숫자에 비상했고 수백 페이지짜리 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능력으로 업계에서 인정받던 엘리트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투자 보고서가 아닌 무거운 식칼이었고 그녀가 분석해야 할 대상은 재무제표가 아닌 시어머니의 심기였다. 수진아, 나 그냥 회사 때려치우고 코인 투자에 올인해볼까 하는데 결혼한 지 겨우 석 달째 되던 날 남편 발기태가 툭 던진 말이었다. 수지는 처음에 그것이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37살의 평범한 항만 물류회사원이 갑자기 전업 투자자라니. 그러나 기태의 눈빛은 확고했다. 아니, 확고하다기보다는 무언가에 절박해 보였다. 당신네 아버지가 해운대에 갖고 계신 상가들 월세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 그걸로 시드머니 좀 당겨주면 안 돼? 나 진짜 자신 있어. 그때 수지는 알았어야 했다. 기태의 눈동자에 비친 것은 아내인 하수진이 아니라 그녀의 배경에 있는 마린시티의 빌딩들이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사랑이라는 콩깍지에 씌인 인간은 자신이 보고 싶은 현실만을 취사 선택하는 법이다. 수지는 남편의 미래를 응원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사직서를 냈다. 투자 분석팀 동료들이 하과장 미쳤냐며 극구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그리고 5년이 흘렀다. 기태의 투자는 매번 처참하게 실패했고 해운대 친정에서 끌어온 자금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기태는 전혀 초조해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금만 더, 딱 한 번만 더 하면 대박 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수지는 그제야 어렴풋이 깨달았다. 남편에게 자신은 동반자가 아니라 그저 필요할 때마다 돈을 뽑아 쓸 수 있는 현금 지급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을. 야, 어머니 오신다. 기태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날카롭게 들려왔다. 수진의 칼질이 순간 멈칫했다. 시어머니, 오 여사. 64세 시어머니는 자신이 부산 영도구 토박이 명문가 출신이라는 허상을 단 한시도 잊지 않는 인물이었다. 실상은 몰락한 집안의 후예였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언제나 우리 집안은 원래라는 말이 떠나지 않았다.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와 함께 오 여사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집안 공기를 갈랐다. 어휴, 집구석이 왜 이리 쌀쌀해. 보일러도 안 틀고 뭐 했어?
인사보다 앞선 타박이었다. 수지는 행주의 손을 급히 닦으며 거실로 향했다. 오 여사의 곁에는 어김없이 시누이 박기영이 붙어 있었다. 40의 나이에도 여전히 친정어머니 치맛자락에 매달려 사는 기영은 스스로를 요식업 CEO라 칭했지만 실상은 남편의 박봉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였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형님도 오셨네요. 수진이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오 여사는 소파에 보란 듯이 주저앉으며 수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추석인데 손님들 들이닥칠 거 뻔히 알면서 몰골이 그게 뭐냐. 관리를 안 해, 관리를. 우리 기태 망신스럽게. 죄송합니다, 어머님. 수진의 입에서 기계적인 사과가 흘러나왔다. 지난 5년간 철저히 학습된 조건반사였다. 시누이 기영이 값비싼 명품 가방 물론 그것도 수진의 돈으로 산 것이었다. 그럼 을 소파에 던지며 대화에 끼어들었다. 엄마, 쟤는 원래 그런 미적 감각 같은 거 없어. 돈 쓸 줄을 모른다니까. 돈 쓸 줄을 모른다. 참으로 기가 막힌 모욕이었다. 수진의 친정이 마린시티에만 상가 건물을 3개나 보유한 자산가라는 사실은 시댁 식구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수진이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댁의 구멍난 재정을 메우느라 정작 자신에게 쓸 돈이 없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었다. 오 여사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다. 수진이 정리해 두었던 개인 보험 서류였다. 이거 보험 만기 다 됐네. 어머, 금액 보니까 환급금 꽤 나오겠는데? 시어머니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수진은 저 눈빛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며느리의 자산 현황을 파악하려는 교활하고 집요한 시도. 오 여사는 항상 이런 식이었다. 보험이 만기되면 환급금을 물었고 주식을 샀다고 하면 어느 종목인지 캐물었다. 심지어 친정아버지인 하 회장의 건강 상태까지 세세하게 물으며 혹시 상속 계획은 다 세우셨냐고 노골적으로 질문하기도 했다. 그냥 적금 만기된 정도예요, 어머님. 수진이 애써 감정을 누르며 대답했다. 예, 멍 때리지 말고 대답 좀 해보라니까. 오 여사의 날카로운 고성이 수진을 현실로 잡아끌었다. 수진이 고개를 들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먹잇감을 노려보는 하이에나처럼 자신을 쏘아보고 있었다. 오전 10시가 넘어가자 용호동 아파트는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추석 차례를 지낸다는 명목으로 본 적도 없는 친척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수지는 주방과 거실을 쉴 새 없이 오가며 음식을 날랐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국을 끓였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터질 듯이 복잡했다. 야, 이 동태전 너무 싱겁잖아. 간을 본 거야? 만 거야? 시누이 발기영이 갓 부친 전 하나를 집어들고는 대놓고 인상을 찌푸렸다. 수진이 방금 간을 본 것이었다. 간은 완벽하게 적당했다. 하지만 기영은 늘 이런 식으로 사소한 트집을 잡았다. 드디어 차례상이 차려지고 절을 올리는 시간이 되었다. 수지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일어나려는데 무릎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다. 새벽부터 서서 일한 탓에 다리가 코끼리처럼 퉁퉁 부어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수진에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식사 시간이 시작되었다. 수진이 밤새워 준비한 음식들이 상위에 가득했다. 하지만 오 여사는 수저를 들자마자 혀를 찼다. 나물이 왜 이렇게 짜? 소금을 들이부었어? 죄송해요 어머님, 간을 본다고 봤는데. 조상님들 드시는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을. 쯧쯧. 정성이 부족해, 정성이. 오 여사의 핀잔에 시누이 기영이 즉각 가세했다. 엄마, 뭘 새삼스럽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쟤는 해운대 그 잘난 집에서 이런 거 제대로 배운 적이 없잖아.
수진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바짝 들어갔다. 그녀는 옆에 앉은 남편 기태를 힐끗 바라보았다.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자신을 감싸주길 바라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하지만 기태는 그저 묵묵히 밥만 먹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고개를 돌려 아내의 절박한 시선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여보, 수진이 모기만 한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다. 기태가 잔뜩 짜증이 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왜? 지금 밥 먹는데 시끄럽게. 누나가 틀린 말 했어? 맞는 말이구만. 뭐라고? 그 한마디가 수진의 내면에 간신히 버티고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지난 5년간 쌓아올린 모든 굴욕과 서름이 한순간에 역류하며 치솟아 올랐다. 애써 참았던 눈물이 눈시울을 뜨겁게 적셨다. 수진은 떨리는 손길로 숟가락을 들었다. 그런데 그 순간 쨍그랑 국그릇이 상 아래로 떨어졌다. 뜨거운 탕국이 하얀 식탁볼을 순식간에 적셨다. 거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15명이 넘는 모든 시선이 일제히 수진에게 쏟아졌다. 수진은 그 차가운 시선들 속에서 자신이 지난 5년간 얼마나 어리석고 무가치하게 살아왔는지 통렬하게 깨달았다. 이 인간들에게 자신은 가족이 아니었다. 그저 해운대 건물주의 딸, 돈을 가져다주는 도구였고 명절에 음식을 만드는 기계였으며 함부로 대해도 되는 며느리라는 이름의 노예일 뿐이었다. 오 여사가 버럭 고함을 질렀다.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명절 대낮부터 재수없게. 하지만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이미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분노의 눈물이었을까? 아니면 슬픔의 눈물이었을까? 아마도 그 둘 모두였을 것이다. 국그릇이 엎어진 자리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식탁보에 번져나가는 국물 자국이 마치 수진의 망가진 마음처럼 보였다. 거실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15명이 넘는 친척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수진을 쳐다보았다. 오 여사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60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날카롭고 사나웠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미쳤어. 정말? 시어머니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며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수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저 엎질러진 탕국 그릇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5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그 탕국과 함께 바닥으로 쏟아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바로 그때였다. 남편 발기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육중한 발걸음 소리가 마루를 울렸다. 쿵쿵쿵. 수진에게 다가오는 그 발소리는 마치 사형수의 마지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들렸다. 기태의 손이 수진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순간 수진의 머리가 뒤로 꺾였다. 두피가 통째로 뜯겨나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다. 눈앞이 하얘지면서 거실 천장에 형광등이 보였다. 이봐 하수진. 기태가 수진의 머리채를 잡고 좌우로 흔들며 소리쳤다. 수진의 몸이 속절없이 흔들렸다. 주변 친척들이 헉하고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 누구도 기태를 말리지 않았다. 신우이 발기영은 오히려 팔짱을 낀 채 흥미롭다는 듯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제정신이야. 너 때문에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 기태의 고함이 거실을 가득 메웠다. 37살 남자의 소나기에 잡힌 수지는 마치 망가진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흔들렸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뽑혀나가는 끔찍한 감각이 느껴졌다. 아팠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따로 있었다. 수진의 흐릿한 시야에 친척들의 얼굴이 들어왔다. 그들은 모두 싸늘하고 냉담한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동정하거나 걱정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오히려 저런 며느리를 들였으니 기태가 고생이 많다는 식의 표정들이었다. 수지는 그제야 완벽하게 깨달았다. 이 인간들 눈에 자신은 처음부터 가족이었던 적이 없다는 것을. 그저 해운대에 돈 많은 집안을 둔 물주일 뿐이었다는 것을. 기태의 손이 수진의 머리채를 더욱 세게 잡아당겼다. 수진의 목이 꺾일 듯 뒤로 젖혀졌다. 그 순간 수진의 머릿속에 지난 5년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결혼 첫해 남편이 친정아버지와 회장에게 투자금을 요청하던 날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지는 아버지를 설득했고 아버지는 딸을 믿고 돈을 내주었다. 그 돈으로 기태는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결과는 전액 손실이었다. 결혼 2년 차 시어머니가 허리 시술을 받아야 한다며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2천만 원. 수지는 자신의 예금을 해지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오 여사는 그 돈으로 신우이 발기영에 망해가는 카페에 월세를 내주었다. 결혼 3년 차 기태가 또다시 대박 투자처가 있다며 손을 벌렸다. 이번엔 5천만 원. 수지는 친정 건물 월세 수입에서 그 돈을 마련해 주었다. 역시나 실패였다. 그리고 4년 차, 5년 차 돈은 끊임없이 나갔다. 친정에서 받은 자금은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수진의 친정이 해운대 마린시티의 큰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 눈에 하수진은 무한정 돈이 솟아나는 ATM 기계였던 것이다. 이거 놔요. 수진의 입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기태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여전히 머리채는 놓지 않고 있었다. 그 손 놓으라고 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무서울 정도로 평온하고 단호했다. 기태가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지금 네가 내 말을 들을 것 같아? 들어야 할 겁니다. 이게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니까. 수진이 천천히 기태의 손목을 잡았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뿌리쳤다. 기태가 놀라서 손을 놓았다. 수진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 그의 손가락 사이에 엉켜 있었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흐트러진 머리를 손으로 쓸어넘기며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오 여사, 신우이 발기영, 그리고 15명의 친척들. 모두가 경악한 표정으로 수진을 쳐다보고 있었다. 내 머리채를 잡을 자격 이제 당신한테 없어요. 수진의 말에 기태의 얼굴이 굳어졌다. 오 여사가 벌떡 일어서며 대화에 끼어들었다. 수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추석 명절에 이게 무슨 망측한 짓이야? 어머님, 저희 이혼해요. 거실이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다. 수진의 말이 공기 중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기태의 입이 떡 벌어졌다.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발기태 씨. 수진이 남편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다. 결혼 5년 만에 처음으로 여보가 아닌 이름을 불렀다. 기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불그락푸르락 변하더니 다시 고함을 질렀다. 너 미쳤구나. 진짜 미쳤어. 기태가 수진에게 달려들 듯 다가왔다. 하지만 이번엔 수진이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기태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명절 증후군에 단단히 돌았어. 신우이 발기영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녀가 소파에 앉은 채 다리를 꼬며 말을 이었다. 하수진, 진정해. 스트레스 받은 건 알겠는데 이래봤자 너만 손해야. 손해. 수진이 기영을 바라보았다. 마흔의 신우이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마치 수진의 이혼 선언 따위는 진지하게 받아들일 가치도 없다는 듯이. 그래, 손해지. 너 이 집 나가면 어디 가서 살 건데. 10년 가까이 경력 단절돼서 직장도 없잖아.
기영의 말에 오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교활하게 빛났다. 그래, 수진아. 우리 기태가 좀 흥분해서 실수했지만 너도 잘못한 게 있지 않니? 어디 명절에 국그릇을 엎어? 이건 며느리 도리가 아니야. 오 여사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다. 저 부드러움 뒤에 숨겨진 천박한 계산을. 시어머니는 지금 겉으로는 며느리를 타이르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해운대의 돈줄이 끊길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일단 진정하고 우리 차분하게 이야기 좀 하자. 응? 오 여사가 수진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수진은 그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한 발 더 뒤로 물러섰다. 어머님, 제가 지난 5년간 이 집에 얼마를 썼는지 아십니까? 수진의 질문에 오 여사의 미소가 굳어졌다. 수진이 말을 이었다. 총 1억 9천만 원입니다. 정확히는 1억 8,800만 원이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수지는 그들의 반응 따위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 남편 코인 투자금, 어머님 허리 시술비, 형님 카페 창업 자금, 전부 다 제 친정에서 나온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대가로 받은 건 뭐였죠? 기태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하지만 반박하지 못했다. 수진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죠. 대신 명절마다 음식이 맛없다는 타박을 들었고 옷차림이 촌스럽다는 핀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제 머리채를 잡혔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이제 됐습니다. 정말로 이제 끝이에요. 수진이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기태가 황급히 뒤쫓아왔다. 야, 하수진. 너 이대로 나가면 진짜 끝이야. 기태의 절박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수진이 신발을 신으며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얼음처럼 차갑게 웃었다. 끝, 진짜 끝이 뭔지 지금부터 내가 똑똑히 보여줄게. 현관문이 열렸다. 밖은 서늘했다. 하지만 수지는 춥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에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다. 야, 하수진. 기태의 목소리가 계단참까지 따라왔다. 하지만 수지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계단을 내려갈 뿐이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마다 5년의 묵은 때가 벗겨지는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문이 닫히는 순간 수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흐트러진 머리, 붉어진 눈가,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수진의 손이 코트, 주머니 속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다. 전화를 걸어야 할 사람이 있었다. 오빠. 변호사인 오빠에게.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서늘한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수지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부산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시작이야. 수진이 작게 중얼거렸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다. 복수를 결심한 여자의 차갑고도 단단한 미소였다. 택시 안에서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 표시된 시간은 밤 10시 40분. 전화를 걸기에는 늦은 시간이었지만 수진에게는 지금 당장 통화해야 할 사람이 있었다. 오빠. 전화를 받은 태준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또렷했다. 38배 나이에 센텀시티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가 된 오빠는 늘 이 시간에도 일을 하고 있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오빠, 나 지금 집 나왔어. 이혼할 거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곧 태준의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어디야? 내가 그쪽으로 갈게.
수진이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센텀시티 중심가에 있는 오빠의 사무실로. 택시는 광안대교를 가로질러 달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야경이 흐릿하게 번졌다. 수진의 눈에 고인 눈물 때문이었다. 40분 후 수진은 센텀시티의 초고층 빌딩 앞에 서 있었다. 건물 35층에 자리한 그곳은 태준이 파트너로 일하는 부산 최고의 로펌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태준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아. 오빠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수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처럼 터져나왔다. 억누르고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태준이 동생을 조용히 사무실로 이끌었다. 문을 닫자마자 수진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 자식이 내 머리채를 잡았어. 사람들 앞에서. 수진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의 손이 책상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다. 손등의 핏줄이 선명하게 돋아났다. 오빠, 나 정말 참았어. 5년 동안. 정말 지옥같이 참았는데. 수진의 목소리가 격하게 떨렸다. 태준이 의자를 당겨 동생의 앞에 앉았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알아. 그런데 수진아,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태준이 수진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감정은 법정에서 아무런 힘이 없어. 네가 아무리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도 증거가 없으면 무조건 지는 싸움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냉정하게 증거를 모아야지. 체계적으로, 빈틈없이. 태준이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 이혼 소송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떴다. 일단 재산 분할부터 정리하자. 네가 시댁에 준 돈이 총 얼마라고 했지? 1억 8,800만 원. 증거 있어? 계좌 이체 내역이랑 문자 메시지 전부 다 보관하고 있어. 태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다. 사냥꾼이 먹잇감을 포착했을 때 짓는 그런 서늘한 미소였다. 좋아. 그럼 이제 위자료를 받아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발기태의 유책 사유가 필요해. 유책 사유? 불륜이나 폭력 같은 거. 오늘 머리채 잡은 것도 명백한 가정폭력이긴 한데 증거가 약해. 목격자가 전부 시댁 식구들이잖아. 그들이 너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줄 리가 없지. 태준이 턱을 괴며 생각에 잠겼다. 수지는 오빠의 저 표정을 잘 알고 있었다. 무언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짓는 표정이었다. 수진아, 발기태. 그 자식 바람 피우는 것 같진 않아? 태준의 질문에 수진이 움찔했다. 사실 최근 몇 달 동안 이상한 낌새가 있긴 했다. 남편이 밤늦게 회사 일이라며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고 휴대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가리며 예민하게 굴었다. 확실하진 않은데 뭔가 수상하긴 해. 그럼 확인해 봐야겠네. 잠깐만. 태준이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상대방은 금방 전화를 받았다. 민 실장, 나 하 변호사인데 지금 시간 좀 괜찮나? 급한 용무가 생겨서. 통화는 3분 정도 이어졌다. 태준이 전화를 끊고 수진을 바라보았다. 내 대학 동기인데 지금은 IT 보안 쪽 전문가야. 내일 만나서 필요한 장비 좀 받아오자. 장비, 증거 수집용. 전부 합법적인 선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다음 날 오후 2시. 수진은 태준과 함께 서면에 한적한 카페에서 민 실장이라는 남자를 만났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태준이 형, 오랜만이네요. 이분이 내 동생이야. 인사해. 민 실장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 여러 개를 꺼냈다. 이게 손목 시계형 녹음기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여성용 시계인데 여기
용두를 누르면 녹음이 시작됩니다. 한 번 충전하면 24시간 연속 녹음이 가능하고요. 그가 시계를 수진에게 건넸다. 정말로 평범한 디자인의 시계였다. 무게감도 일반 시계와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이건 만년필형 카메라입니다. 가슴 주머니에 꽂아두면 앞쪽을 촬영할 수 있죠. 렌즈가 여기 클립 부분에 교묘하게 숨어 있거든요. 민 실장의 설명이 계속되었다. 작은 버튼형 마이크, 초소형 카메라까지 모두 일상용품처럼 완벽하게 위장된 장비들이었다. 이거 불법 아니에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태준이 고개를 저었다. 본인이 직접 대화에 참여하면서 녹음하는 건 합법이야. 가족 간의 대화 녹음도 나중에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쓰일 수 있고 형님 말씀대로 조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건 누님을 지킬 무기입니다. 민 실장의 말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장비들을 하나하나 만져보니 신기했다. 이렇게 작은 것들이 자신을 지옥에서 구해줄 거라는 게. 카페를 나온 후 태준과 수진은 해운대 동백섬을 걸었다. 가을바람이 제법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뜻했다. 수진아, 그래서 넌 지금 어디서 지내고 있어? 친정, 마린시티 부모님 댁에. 발기태한테서 연락 안 왔어? 오늘 아침부터 20통은 넘게 온 것 같아. 전화, 문자, 카톡, 전부 다. 태준이 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뭐라고 하던데.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돌아오라고. 어머님이 충격받으셔서 약 드시고 누워 계신다고. 역시 태준이 턱을 쓸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수진아, 내 예상으론 시댁에서 곧 뭔가 큰 이벤트를 하나 터뜨릴 거야. 이벤트, 너를 다시 그 집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쇼, 연극 같은 거. 아마 오 여사가 쓰러졌다거나 발기태가 무슨 사고라도 났다거나 하는 식으로. 태준의 말에 수진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시어머니 오 여사는 그런 쇼를 연출하고도 남을 사람이었다. 왜 그런 짓까지 하는 거야? 네 재산 때문이지. 네가 정말로 이혼 소송을 걸면 재산 분할로 최소 3억 원 이상은 줘야 할 거야. 거기다 위자료까지 물면 5억 원이 넘을 수도 있어. 그 집안 입장에선 절대 놓칠 수 없는 돈이지. 태준의 설명에 수진은 소름이 끼쳤다.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만 본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해? 그 연극 무대에 너도 올라타는 거야. 태준이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반성하는 며느리 연기를 해. 그러면서 증거를 모으는 거지. 녹음, 녹화, 뭐든지. 그들이 내 앞에서 스스로 본색을 드러낼 때까지. 그게 가능할까? 가능해. 넌 지난 5년 동안 그 연기를 해왔잖아. 조금만 더 하면 돼. 태준의 눈빛은 단호했다.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말이 맞았다. 지금 감정에 휩쓸려 덤벼들면 증거 불충분으로 질 수밖에 없었다. 냉정하게,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했다. 알겠어, 오빠. 내가 해볼게. 그래, 그리고 수진아, 명심해. 이건 복수가 아니야. 이건 네가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과정이야. 네가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받는 거라고. 태준의 말에 수진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렇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5년 동안 빼앗긴 자신의 인생과 자존감, 그리고 돈을 되찾는 정당한 싸움이었다. 그날 밤 수진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발기태였다. 수진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예상했던 시나리오 그대로였다. 수진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연극은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도 기꺼이 무대에 올라가 주연 여배우가 되어줄 생각이었다. 뭐라고요? 지금 어디세요? 병원이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완벽하게 당황하고 충격받은 며느리의 그것이었다. 5년간의 연기 내공이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 복수의 무대, 그 막이 오르고 있었다.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어 있었다. 수지는 숨을 고르며 자동문을 밀고 들어갔다. 손목에 찬 시계형 녹음기가 살짝 무게감을 더했다. 오빠 태준이 건네준 바로 그 장비였다. 수진아, 기태가 응급실 대기 구역에서 뛰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연기치고는 꽤 그럴싸한 몰골이었다. 수지는 속으로 비웃음을 삼키며 당황한 표정을 연기했다. 어머님은요? 어머님 어디 계세요? 괜찮으세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 의사 선생님이 검사 중이래. 기태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떨렸다. 수진의 손을 붙잡는 그의 손도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진짜로 걱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기하는 것인지 분간이 어려웠다. 아니, 수지는 알 수 있었다. 이 남자는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인간이라는 것을.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나왔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담당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상태를 설명했다. 심장에 무리가 온 건 맞습니다. 스트레스성 쇼크 같군요. 다만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며칠간 충분히 안정을 취하시면 금방 회복되실 겁니다. 수지는 의사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다. 딱히 긴박하거나 심각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증상 정도로 가볍게 보는 듯했다. 오빠의 예상이 정확히 맞았다. 이것은 완벽하게 짜인 연극이었다. 그럼 입원은 얼마나 해야 합니까? 기태가 다급하게 물었다.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대답했다.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처치가 필요한 건 아니고 그냥 병원에서 푹 쉬시면 됩니다. 일주일. 수진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일주일이면 충분했다. 그들의 가면을 벗길 증거를 모으기에 아주 적절한 시간이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오 여사는 침대에 힘없이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까지 쓴 모습이 꽤 그럴싸한 환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수지는 눈치챘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너무나 또렷하다는 것을. 진짜 심장 문제로 쓰러진 사람의 흐릿한 눈빛이 아니었다. 어머님, 수진이 침대 곁으로 다가가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불렀다. 오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만족의 미소가 스쳤다. 너무나 짧은 순간이었지만 수지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수진아, 미안하다. 네가 집 나간 게 너무 충격이어서. 오 여사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60 중반 여자의 연기는 베테랑 연극배우 못지않았다. 하지만 수진 역시 지난 5년간 이 집에서 연기력을 갈고 닦아왔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철없이 굴었어요.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수진이 오 여사의 손을 잡았다. 시어머니의 손은 놀랍도록 따뜻했다. 쓰러진 환자의 손치고는 혈색이 너무나 좋았다. 수지는 확신했다. 이것은 완벽한 사기극이라고. 아니다, 괜찮아. 네가 이렇게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나는 기쁘다. 오 여사가 수진의 손을 꼭 쥐었다. 그 소나기에 힘이 제법 실려 있었다. 수지는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왔지만 겉으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제가 간병할게요. 일주일 동안 어머님 옆에 꼭 붙어 있을게요. 그래 줄래? 고맙다, 수진아. 오 여사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다. 바로 그거였다.
수진을 다시 집안의 통제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그것이 이쇼의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수진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기꺼이 움직여줄 생각이었다. 물론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다음 날부터 수진은 완벽한 며느리 모드로 돌아갔다. 아침 일찍 병원에 와서 오 여사의 식사를 챙겼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었다. 신우이 발기영이 오면 알아서 커피를 타다 바쳤고 기태가 오면 피곤하지 않냐며 옷을 털어주기까지 했다. 너 정말 많이 반성한 것 같네. 하긴 그럴 만도 하지. 발기영이 비아냥거리듯 말했지만 수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철이 없었어요, 형님. 이제 정말 정신 차렸어요. 사흘째 되는 날 오 여사가 퇴원하기로 했다. 의사는 충분히 회복되었다며 집에서 안정을 취하라고 했다. 수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용호동 시댁으로 함께 돌아갔다. 바로 그날 밤부터 수진의 진짜 임무가 시작되었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수진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옆자리에서 기태는 천둥처럼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수진은 가방에서 작은 장비들을 꺼냈다. 첫 번째 목표는 거실 화장실이었다. 오 여사와 발기영이 수시로 들락거리며 수다를 떠는 곳이었다. 수진은 화장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다. 변기 뒤쪽 배관에 손을 뻗었다. 배관과 벽 타일 사이에 좁은 틈새가 있었다. 그곳에 초소형 녹음기를 밀어 넣었다. 겉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완벽한 위치였다. 두 번째는 거실이었다. 소파 공간이 꽤 넓었다. 수지는 무릎을 꿇고 소파 밑을 들여다보았다. 손을 깊숙이 뻗어 가장 구석진 곳에 또 다른 녹음기를 부착했다. 이곳은 오 여사가 발기영과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온갖 험담을 나누는 주 장소였다. 세 번째는 가장 위험한 곳. 남편 발기태의 서재였다. 수지는 서재문을 열며 숨을 죽였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라도 날까봐 심장이 조마조마했다. 다행히 문은 조용히 열렸다. 서재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수지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책상으로 다가갔다. 책상 뒤편에는 두꺼운 전공 서적들이 꽂혀 있었다. 수지는 책과 책 사이의 좁은 틈에 손가락만한 초소형 카메라를 숨겼다. 렌즈가 책상과 컴퓨터 쪽을 정확히 향하도록 각도를 맞췄다. 기태가 서재에서 몰래 통화를 하거나 컴퓨터로 무언가를 할 때 모든 것이 녹화될 터였다. 그 후로 나흘이 지났다. 수지는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계속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를 위해 전복죽을 끓였고 집안 구석구석을 광이 나도록 청소했다. 오 여사는 수진의 이런 헌신적인 모습에 아주 흡족해하는 것 같았다. 우리 며느리 아주 딴 사람이 됐네. 역시 사람은 겪어봐야 알아. 오 여사가 만족스럽게 말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시죠. 제가 더 잘할게요. 하지만 수진의 진짜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 바로 발기태의 행동이었다. 최근 며칠 동안 남편의 움직임이 극도로 수상했다. 밤 10시만 되면 기태는 어김없이 서재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1시간이 넘도록 나오지 않았다. 수진이 노크를 하면 업무 중이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다. 하지만 수진은 알고 있었다. 서재에 설치한 카메라가 그 모든 순간을 빠짐없이 녹화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밤 기태가 또다시 서재에 들어갔다. 수진은 침실에서 이어폰을 꽂고 휴대폰으로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을 확인했다. 카메라는 선명한 화질로 서재 안을 보여주고 있었다. 기태가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수지는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그토록 부드럽고 다정한 표정. 응, 유라야, 나야.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네. 기태의 목소리가 닭살 돋을 정도로 달콤하게 속삭였다. 수진의 손이 떨렸다. 카메라에 내장된 고성능 마이크가 모든 대화를 또렷하게 잡아내고 있었다. 이번 주는 좀 힘들어. 마누라가 집에 딱 붙어 있어서 다음 주에 제대로 보자. 응? 마누라. 수진의 가슴에 얼음 송곳이 밝히는 것 같았다. 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자신을 마누라라고 부르며 집에 붙어 있어 귀찮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 곧 다 정리할 거야. 그러고 나면 우리 유라랑 마음껏 만날 수 있어. 정리.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수지는 정확히 알았다. 자신과의 이혼을 뜻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자신의 친정 재산부터 최대한 빼돌리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수지는 이어폰을 빼고 심호흡을 했다. 분노가 화산처럼 치밀어 올랐지만 억지로 참았다. 지금은 감정에 휩싸일 때가 아니었다. 냉정하게 더 확실하고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와 똑같이 웃는 얼굴로 기태에게 아침상을 차려주었다.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으며 신문을 뒤적였다. 수지는 그 이중적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남자는 진짜 천생배우구나. 낮에는 멀쩡한 남편 행세를 하고 밤에는 다른 여자에게 사랑을 속삭이는 그런 완벽한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진의 손목시계가 조용히 그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다. 증거는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되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수진이 시댁으로 돌아온 지 꼬박 일주일이 되는 날이었다. 그 시간 동안 설치해둔 녹음기와 카메라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작동했다. 매일 밤 수지는 녹음 파일들을 확인했다. 대부분은 별 내용 없는 일상 대화나 텔레비전 소리였다. 하지만 어젯밤 파일은 달랐다. 수지는 이어폰을 꽂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거실 소파 밑에 설치한 녹음기에서 수집된 파일이었다. 오 여사와 발기영의 목소리가 소름 끼칠 정도로 또렷하게 들려왔다. 엄마, 근데 하수진 쟤 요즘 너무 순해진 것 같지 않아? 완전 다른 사람 같아. 발기영의 목소리였다. 수지는 볼륨을 높였다. 그러게 말이다. 완전히 길들여진 것 같더라. 뭐, 우리야 좋은 거 아니겠니? 오 여사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녀의 어조에는 노골적인 만족감이 묻어났다. 근데 엄마, 진짜 이혼은 안 시킬 거야? 기태는 저러다 정들겠어. 무슨 소리? 당연히 안 되지. 저 멍청한 게 지명의로 된 해운대 노른자 땅 계약서가 있는 줄도 모르는데 왜 이혼을 시켜? 절대 안 되지. 수진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다. 해운대 노른자 땅 계약서? 그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 녹음은 계속되었다. 근데 그 계약서가 대체 뭔데? 엄마가 전에도 한번 말했잖아. 아, 그거. 수진이 애비, 하 회장이 10년도 더 전에 사뒀다는 해운대 마린시티 근처 상가 건물 말이다. 그때 내가 슬쩍 알아봤는데 최소 500억 원은 넘을 거다. 500억? 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그런 걸 사두셨다고?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와, 대박. 근데 하수진은 그걸 왜 몰라? 하, 회장이 딸내미 이름으로 해놓긴 했는데 아직 수진이한테는 안 알려준 모양이야. 뭐, 나중에 상속 문제 때문에 미리 작업해둔 거겠지. 그럼 엄마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예전에 하 회장이 술에 잔뜩 취해서 실수로 말한 걸 내가 똑똑히 기억해뒀지. 오 여사의 기분 좋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래서 기태한테 투자금 명목으로 돈 빼내라고 한 거야? 기영이 너 이번에 사업 자금 제대로 확보했냐? 지난달에 하수진 통해서 3천만 원 땡겼잖아. 덕분에 빚 좀 갚았어. 3천만 원.
수지는 기억이 났다. 한 달 전 발기영이 긴급하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기태를 통해 돈을 빌려갔던 일이었다. 수지는 친정아버지에게 받은 용돈을 모아둔 적금을 깨서 그 돈을 만들어 주었다. 녹음은 계속되었다. 그나저나 수진이 제가 저렇게 순해져서 정말 다행이야. 계속 저렇게만 얌전히 있으면 재산 빼돌리기도 훨씬 쉬울 테고. 맞아. 기태도 요즘 수진이한테 엄청 잘해주는 척하더라고. 연기하느라 힘들겠어. 그래야지. 일단은 하수진이를 완벽하게 안심시켜야 해. 그러다가 나중에 슬쩍 이혼하면서 위자료 푼돈 쥐어주고 재산은 우리가 챙기는 거지. 오 여사의 말에 발기영이 낄낄거리며 웃었다. 수지는 이어폰을 빼고 심호흡을 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인간에 대한 처절한 배신감 때문이었다. 5년이다. 좋기 5년 동안 이 인간들은 자신을 현금 지급기로만 봤던 것이다. 사랑, 가족, 정,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돈 때문이었다. 수지는 다른 녹음 파일을 열었다. 이번엔 발기태의 서재에서 녹화된 영상 파일이었다. 며칠 전의 기록이었다. 어머니, 저예요. 기태예요. 기태의 목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것 같았다. 네, 수진이는 완전히 순해졌어요. 걱정 마세요. 완전 잡았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기태가 다시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수진이가 가진 게 돈밖에 더 있어요. 유라만큼 매력이 있기를 해. 뭐가 있기를 해. 수진의 가슴에 다시 한번 칼이 꽂혔다. 유라, 강유라. 며칠 전부터 계속 들리던 이름이었다. 기태가 통화할 때마다 애타게 부르는 이름. 그래도 조금만 더 참아야죠. 유라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돈 정리되는 대로 바로 이혼하고 유라랑 같이 살 거라고. 기태의 목소리는 수진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였다. 수진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역겨웠기 때문이다. 수진은 노트북을 열고 강유라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오빠 태준이 알려준 방법대로 소셜미디어를 샅샅이 뒤졌다. 곧 한 여자의 계정이 검색되었다. 강유라, 유라테스 원장. 30살의 여자는 서면에서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운영한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다. 계정에는 화려한 사진들이 가득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명품 가방을 든 사진, 외제차 앞에서 찍은 사진. 모두 최근 6개월 이내에 올라온 것들이었다. 수지는 사진들을 확대해서 보았다. 그리고 발견했다. 한 사진의 배경 레스토랑 유리창에 비친 남자의 뒷모습, 발기태였다. 수지는 그 뒷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다음 녹음 파일을 열었다. 이번엔 일주일 전 통화 내용이었다. 자기야, 나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는데. 강유라의 목소리였다. 교태가 뚝뚝 묻어나는 어조였다. 얼마나? 800만 원 정도? 스튜디오 인테리어 좀 바꿨거든. 800? 유라야, 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왜 자기가 나 사랑한다며 이 정도도 못 해줘? 기태가 한숨 쉬는 소리가 길게 들렸다. 그리고 대답했다. 알았어, 알았어. 다음 주에 입금해 줄게. 고마워, 자기야. 사랑해. 통화가 끊어졌다. 수지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800만 원. 지난달에도 비슷한 통화가 있었다. 그때는 700만 원이었다. 그 전달은 900만 원. 기태가 강유라에게 쓴 돈만 6개월 동안 5천만 원이 넘었다.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 당연히 수진의 친정에서 나온 돈, 수진의 돈이었다. 수진은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용호동 밤바다 위로 광안대교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아름다운 야경이었지만 수진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했다. 문득 수진의 머릿속에 뭔가가 스쳤다. 아버지가 결혼 전날 건네주었던 그 낡은 계약서, 그게 대체 뭐였는지 이제는 확인해 볼 때가 된 것 같았다. 수진은 가방 깊숙한 곳을 뒤졌다. 오래된 서류 봉투가 손에 잡혔다. 봉투를 열자 누렇게 바랜 서류가 나왔다. 수진은 서류를 펼쳤다. 계약서의 제목은 차명 부동산 관리 위탁 계약서였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처음엔 법률 용어들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눈이 커졌다. 계약서에는 시어머니 오정수구 여사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 명의로 된 해운대 상가 건물 시댁 식구들이 수진의 것이라 착각했던 바로 그 건물이었다. 이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실제 자금 출처는 갑인 수진의 아버지 하 회장으로 되어 있었다. 15년 전 오 여사가 탈세를 목적으로 하 회장의 도움을 받아 차명으로 건물을 매입했던 것이다. 그리고 계약서 마지막 조항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오정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할 시 갑하 회장은 즉시 본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해당 부동산의 모든 실질적 권리는 갑에게 귀속된다. 오 여사가 서명한 날짜는 2010년 3월 15일이었다. 수진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말한 방패였던 것이다. 시댁의 가장 추악한 비리를 잡고 있는, 재판을 100번 해도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수진은 휴대폰을 집어들고 오빠 하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상관없었다. 오빠. 수진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오빠, 나 엄청난 걸 찾았어. 아버지가 남기신 계약서 말이야. 수진이 계약서의 내용을 빠르게 설명했다. 전화기 너머로 태준이 휘파람을 부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아, 이거 완전 대박이다. 이게 뭔 줄 알아? 이건 오 여사의 비자금 증거야. 차명 부동산은 그 자체로 불법이거든. 게다가 탈세 목적이었으면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야. 이걸 국세청에 제보하면. 태준의 설명이 이어졌다. 수진은 오빠의 설명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춰지고 있었다. 그럼 시어머니는 완전히 끝장나는 거지. 부동산은 당연히 압류될 거고 그동안의 탈세액에 대한 추징금, 벌금까지 합치면 심하면 징역까지 갈 수 있어. 거기다 우리가 그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수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나왔다. 이제 모든 그림이 완성되고 있었다. 오빠, 나 이제 준비가 거의 다 된 것 같아. 좋아. 그럼 이제 타이밍만 잡으면 돼.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모이는 날로 잡자. 완벽하게. 수진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다.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모든 게 끝날 것이다. 그리고 새로 시작될 것이었다. 하수진의 새로운 인생이. 밤 10시. 발기태가 어김없이 서재로 들어갔다. 수진은 이제 남편의 패턴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밤 10시부터 11시 사이 기태는 반드시 그 여자 강유라와 통화를 했다. 수진은 침대에 누워 이어폰을 꽂았다. 실시간 도청 앱을 켰다. 곧 기태의 목소리가 귓전을 파고들었다. 유라야, 나야. 미안, 좀 늦었지? 괜찮아, 자기야. 기다렸어. 강유라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30살의 여자는 능숙하게 애교 섞인 어조로 말했다. 수지는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녹음 버튼은 계속 눌려져 있었다. 오늘 병원 다녀왔어. 유라가 말했다. 수진의 귀가 쫑긋해졌다. 병원? 어디 아파?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야. 유라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이어진 말에 수진의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 임신했대. 벌써 12주래. 침묵이 흘렀다. 수진은 숨을 참았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다. 임신 12주. 3개월이나 되었다는 뜻이었다. 뭐라고? 기태의 목소리가 당황한 듯 떨렸다. 임신이래. 우리 아기야. 자기야. 유라야, 너 지금 장난하는 거지? 장난 아니야. 여기 초음파 사진도 있어. 나중에 만나면 보여줄게. 수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처절한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5년 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애썼던 자신을 기만하듯 남편은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만들었다. 유라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조심했잖아. 실수였나 봐. 근데 자기야, 나 이 아이 낳고 싶어. 기태가 한숨 쉬는 소리가 길게 들렸다. 수지는 남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제발 책임지지 않겠다고 아이를 포기하라고 말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알았어. 일단 진정하자. 우리 천천히 생각해보자. 자기는 싫어? 낳기 싫은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타이밍이 좀 그렇잖아. 하수진이랑 아직 정리도 안 됐고, 그럼 빨리 정리해줘. 나 이제 혼자 몸 아니란 말이야. 강유라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수지는 그녀의 계산을 읽을 수 있었다. 임신을 무기로 발기태를 완벽하게 압박하려는 것이었다. 알았어. 내가 뭐든지 다 할게. 일단 하수진한테서 돈부터 최대한 챙기자. 수진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돈. 끝까지 돈이었다. 새로운 생명이 생겼다는 말에도 이 남자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오직 돈이었다. 돈은 얼마나 챙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소 3억 원은 될 거야. 하수진 아버지 재산까지 어떻게 좀 구슬리면 더 나을 수도 있고. 와, 진짜? 그럼 우리 아기 키우기엔 충분하겠다. 그치? 강유라가 다시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수지는 이어폰을 빼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소리 없이 울었다.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뒤엉켜 가슴을 짓눌렀다. 1시간 후 수지는 눈물을 닦고 오빠 하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수진아, 왜 그래? 목소리가. 강유라, 그 여자가 임신했대. 12주. 전화기 너머로 태준이 욕설을 내뱉는 소리가 들렸다. 그 개자식이. 오빠, 나 이제 더는 못 참겠어. 단 하루도 이 집에서 못 있겠어. 빨리 끝내고 싶어. 알았어. 그럼 증거 좀 더 확실하게 확보하자. 이틀만 더 시간을 줘. 확실하게 끝장내려면 완벽해야 돼.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수지는 오빠의 그 목소리를 듣고 조금 안정이 되었다. 이틀 후 태준이 수진을 만나자고 했다. 장소는 센텀시티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다. 수진이 도착했을 때 태준은 이미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수진아, 이거 봐. 태준이 서류를 밀어주었다. 수진이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다. 이게 뭐야? 박기태 직장 동료 진술서야. 내가 사람을 좀 보냈거든. 서류에는 발기태의 직장 동료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가 들어 있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발기태가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떠벌리고 다닌 말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우리 와이프? 하수진? 걔는 그냥 걸어다니는 ATM이야. 돈만 주면 되는 여자지. 결혼, 사랑해서 한 거 아니야. 장인어른 해운대 재산 때문에 한 거지. 유라가 훨씬 낫지. 하수진은 얼굴도 별로고 재미도 더럽게 없어. 수진의 손이 떨렸다.
글자들이 흐려져 보였다. 눈물 때문이었다. 오빠, 이 사람이 정말 날 사랑한 적이 있긴 한 걸까? 수진아, 태준이 동생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네가 이 지옥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는 거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것도 봐. 오 여사 은행거래 내역이야. 어떻게 이걸 구했어? 내 인맥 좀 동원했지. 합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에 요청한 거니까 걱정 마. 수진이 거래 내역을 살펴봤다. 최근 2달 동안 오 여사는 계속해서 자신의 자산을 현금화하고 있었다. 주식을 팔고 적금을 해지하고 심지어 보험까지 해약했다. 이거 뭐 하려고 이러는 거야? 재산은 이기지. 나중에 네가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청구하면 줄 돈이 없다고 버틸 작정인 거야. 돈을 어딘가로 다 빼돌리고 있는 거지. 수진의 입에서 헛웃음이 나왔다. 끝까지 치밀하고 악랄했다. 며느리의 재산을 빼먹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재산은 한 푼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었다. 일주일이 더 지났다. 수진은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이어갔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은 기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어머님 건강도 이제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우리 오랜만에 여행 한번 갈까요? 기태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고 수진을 바라봤다. 여행? 갑자기? 그냥 우리 요즘 사이가 좀 안 좋았잖아요. 여행 가면서 기분 전환도 하고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수진의 연기는 완벽했다. 기태의 얼굴에 의심을 거둔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다. 계산적인 미소였다. 그래, 좋지. 그런데 수진아. 응?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돈을 좀 썼으면 좋겠어. 수진의 눈이 커졌다. 설마 이렇게까지 대놓고 말할 줄은 몰랐다. 무슨 말이야? 아니, 장인어른이 그렇게 재산이 많으신데 우리는 왜 이렇게 쪼들리게 살아야 하냐고. 좀 더 여유롭게 살아도 되잖아. 안 그래? 기태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짜증이 묻어났다. 수지는 손목에 찬 녹음기를 살짝 만졌다. 물론 이 대화도 빠짐없이 녹음되고 있었다. 우리가 쪼들리게 살아? 내가 지금까지 이 집에 쓴 돈이 얼만데. 그건 그거고 아직도 장인어른 건물 지분도 있고 그렇잖아. 그것 좀 당겨서 쓰면 안 돼? 우리도 이제 해운대 마린시티 같은 데로 이사 가야지. 수진의 가슴속에서 분노가 들끓었다. 하지만 참았다. 조금만 더, 마지막 한 걸음만 더 참으면 되었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요. 수진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기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텔레비전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날 밤 수진은 태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빠, 나 더는 못 참겠어. 이번 주 토요일에 끝내자. 시댁 식구들 전부 다 모이는 날로. 태준의 답장이 곧바로 왔다. 알았어. 준비 다 해놓을게. 너는 마지막까지 평소처럼 행동해. 완벽하게. 수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흘 후면 토요일이었다. 사흘만 더 참으면 되었다. 그러면 이 모든 지긋지긋한 연극이 끝날 것이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하수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지옥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수진은 가방에서 모든 증거를 꺼내 마지막으로 정리했다. 수십 개의 녹음 파일, 외도 영상 파일, 은행 거래 내역, 증인 진술서, 그리고 결정타가 될 차명 부동산 관리 위탁 계약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수진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지난 5년간 당한 모욕과 배신을 이제 몇 배로 갚아줄 시간이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혔을 때 가장 맛있는 법이다. 토요일, 수진은 시댁 식구들에게
상상도 못할 지옥을 선사할 준비를 마쳤다. 토요일 오후 2시. 부산 용호동 시댁거실에는 15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오 여사의 쾌유를 축하하는 가족 모임이라는 명목이었다. 물론 이 자리는 수진이 제안한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흔쾌히 동의했다. 며느리가 저렇게까지 정성을 다하니 이제 완전히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왔다고 확신했던 것이다. 수진은 아침부터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완벽한 며느리로서의 마지막 연기였다. 갈비찜, 잡채, 각종 전과 나물,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푸짐하게 차려놓았다. 시댁 친척들은 감탄을 쏟아냈다. 어이구, 우리 수진이 정말 많이 변했네. 우리 기태가 복이 많아 저런 며느리를 얻고. 친척들의 칭찬에 오 여사가 흐뭇하게 웃었다. 시누이 발기영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전을 집어먹었다. 모두가 안심하고 있었다. 하수진이 완전히 길들여졌다고 굳게 믿었던 것이다. 오후 3시. 수진은 주방에서 태블릿 PC와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냈다. 오빠 태준이 미리 완벽하게 세팅해둔 장비였다. 심호흡을 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음은 강철처럼 차분했다. 거실로 들어갔다. 수지는 테이블 중앙에 태블릿을 세우고 스피커를 연결했다.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다. 수진아, 그게 뭐야? 발기태가 물었다. 수지는 남편을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어떤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가족 여러분께 보여드릴 영상이 좀 있어서요. 수진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오 여사가 웃으며 말했다. 뭔데? 우리 기태랑 여행이라도 다녀왔어? 사진 준비했어? 비슷해요. 지난 몇 주간의 기록이거든요. 수진이 태블릿 화면을 켰다. 그리고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다. 엄마, 근데 하수진 쟤 요즘 너무 순해진 것 같지 않아? 완전 다른 사람 같아. 발기영의 목소리였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발기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러게 말이다. 완전히 길들여진 것 같더라. 뭐, 우리야 좋은 거 아니겠니? 오 여사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수진아, 이게 무슨... 조용히 들어보세요. 어머님, 지금부터 더 재미있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녹음은 계속되었다. 근데 그 계약서가 대체 뭔데? 하수진이 모른다는 그거. 아, 그거. 수진이 애비, 하 회장이 10년도 더 전에 사뒀다는 해운대 마린시티 근처 상가 건물 말이다. 최소 500억 원은 넘을 거다. 거실에 있던 친척들이 일제히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500억.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금액이었다. 그럼 엄마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예전에 하 회장이 술에 잔뜩 취해서 실수로 말한 걸 내가 똑똑히 기억해뒀지. 저 멍청한 하수진이가 모르니 얼마나 다행이야. 안심이다. 멍청한 하수진. 그 말이 스피커를 통해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오 여사에게 쏠렸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야, 당장 그것 끄라고. 오 여사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하지만 수지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다음 파일을 재생했다. 기영이 너 이번에 사업자금 제대로 확보했냐? 응. 지난달에 하수진 통해서 3천만 원 땡겼잖아. 좋아. 계속 저렇게만 얌전히 있으면 재산 빼돌리기도 훨씬 쉬울 테고. 거실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발기영이 얼굴이 시뻘개지며 소리쳤다. 야, 너 이거 불법 도청이야. 이거 범죄라고. 수진이 발기영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비웃었다. 가족 간의 대화 녹음은 증거로 인정된답니다. 형님. 제 오빠가 변호사거든요.
법은 제가 형님보다 훨씬 더 잘 알죠. 수진이 다음 파일을 열었다. 이번엔 영상이었다. 화면에 발기태와 낯선 여자가 나타났다. 둘은 서면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었다. 저 여자는 누구야? 친척 중 한 명이 물었다. 수진이 친절하게 대답했다. 강유라 씨요. 30살이고 서면에서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원장이에요. 그리고 제 남편의 애인이죠. 발기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다. 수진아, 너 이거 오해야. 그냥 아는 동생, 그냥 친구. 친구요? 수진이 음량을 높였다. 영상에서 강유라와 발기태가 진하게 키스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재생되었다. 거실에서 경악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세상에, 기태가 저런 짓을. 친척들의 수군거림에 기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지는 멈추지 않고 다음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자기야, 나 임신했대. 벌써 12주래. 강유라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오, 여사가 비명을 질렀다. 뭐라고? 우리 아기야, 자기야. 알았어. 일단 하수진한테서 돈부터 최대한 챙기자. 최소 3억 원은 땡길 수 있을 거야. 발기태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거실은 충격에 휩싸였다. 친척들이 기태를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다. 내 재산, 내 모든 재산을 지킬 거야. 기태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그는 수진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수진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재산이요? 무슨 재산을 지킨다는 거죠? 수진이 서류를 높이 들었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어머님? 오 여사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그 서류를 알아본 것이다. 그건 차명부동산 관리 위탁 계약서예요. 2010년 3월 15일. 어머님께서 제 아버지 하 회장님과 맺은 계약서죠. 수진이 서류를 펼쳤다. 친척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어머님은 해운대 상가 건물을 제 아버지 돈으로 사셨어요. 탈세를 목적으로 어머님 명의를 빌려서요. 그리고 이 계약서에는 명확한 조건이 있어요. 계약 위반 시 해당 부동산의 모든 권리는 제 아버지에게 귀속된다고요. 오 여사가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어머님 명의로 된 그 500억 원짜리 건물 이제 제 거예요. 정확히는 제 아버지 거지만 곧 제 것이 되겠죠. 거실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발기영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말도 안 돼. 그게 사실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수진이 기다렸다는 듯 다른 서류를 꺼냈다. 여기요. 등기부등본. 그리고 은행 송금 내역. 모든 자금이 제 아버지 계좌에서 오 여사님 계좌로 넘어갔다는 증거예요. 수진이 마지막으로 발기태를 바라보았다. 남편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리고 당신 발기태 씨. 수진이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그의 얼굴에 던졌다. 이혼 소장이에요. 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장. 청구 금액은 50억 원이요. 50억? 기태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불륜에 대한 위자료, 가정폭력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사기 결혼에 대한 위자료. 다 합치면 50억 원도 적은 거죠. 수진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아, 그리고 이건 국세청 제보 완료 확인서예요. 오정숙 여사님의 차명 부동산 보유 혐의와 탈세 혐의를 오늘 아침에 신고했어요. 조만간 세무조사팀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오 여사가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질 듯 비틀거렸다. 하지만 이번엔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았다. 아무도 그녀를 부축하지 않았다. 친척들도 이제야 이 집안의 추악한 실체를 깨달았던 것이다. 수지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오 여사, 발기영, 발기태, 그리고
모든 친척.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공포, 경멸이 가득했다. 5년입니다. 5년 동안 저를 당신들 현금 지급기로 썼죠. 돈만 주면 되는 여자라고 했죠. 재미없고 매력없는 여자라고 했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슬플 일도 없었으니까. 1억 8,800만 원. 제가 이 집에 쏟아부은 돈입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건 뭐였죠? 멸시와 모욕, 그리고 폭력이었어요. 제 머리채를 잡히는 수모였고요. 수진이 가방을 들었다. 이제 제가 줬던 거 전부 다 돌려받을 겁니다. 이자까지 쳐서 한 푼도 빠짐없 트랜스투슬지요. 50억 원 위자료, 재산 분할, 그리고 차명 부동산 환수 모두 합치면 수진이 발기태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들 인생 이제부터 진짜 개털이 될 겁니다. 수진이 현관으로 걸어갔다. 아무도 그녀를 막지 못했다. 모두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문을 열기 전 수진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아, 참, 강유라 씨한테 전해주세요. 아이, 양육비 청구 소송 준비하시라고요. 제 변호사가 성심성의껏 도와줄 거라고요. 현관문이 굳게 닫혔다. 수진의 구두굽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발걸음이 놀랍도록 가벼웠다. 지난 5년간 자신을 짓누르던 거대한 족쇄가 풀려난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부산의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졌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수진의 새로운 인생도 함께 1층 로비에 도착해 밖으로 나왔다. 오빠 태준이 차에서 내려 기다리고 있었다. 다 끝났어? 오빠, 이제 진짜 시작이야. 수진이 웃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정말로 행복한 웃음이었다. 일주일 후 첫 번째 소식이 날아왔다. 국세청 조사팀이 오 여사의 영도구 자택에 들이닥쳤다. 아침 9시 정각, 조사관 5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두드렸다. 오정숙 씨 계시죠? 국세청에서 나왔습니다. 세무조사 관련해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사관들은 어떤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다. 수진이 제보한 차명 부동산 거는 탈세 추정 금액이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중대 사안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오 여사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60 중반의 여자는 더 이상 과거의 위험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나는 모르는 일이다. 명의만 빌려준 것뿐이다라는 변명만 늘어놓았다. 하지만 조사관들은 냉정했다. 하 회장과 맺은 차명 계약서, 15년 전에 자금 이체 내역, 모든 증거가 명백했다. 그들은 집안의 서류를 압수하고 오 여사를 소환조사 대상자로 지정했다. 이틀 후 두 번째 타격이 이어졌다. 해운대에 500억 원짜리 상가 건물이 즉각 가압류되었다. 오 여사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 권리자가 하 회장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신속하게 내려졌다. 오 여사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최대 자산을 잃었다. 거기에 더해 지난 15년간의 탈세액에 대한 가산세와 벌금이 폭탄처럼 부과되었다. 추정 금액만 200억 원이 넘었다. 발기영이 어머니를 찾아왔을 때 오 여사는 침대에 망연자실한 채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마흔의 딸은 어머니를 보며 악을 썼다. 엄마,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다 발기태 그 자식 때문이잖아. 발기영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더 이상 동생을 감싸지 않았다. 집안이 풍비박산 난 것이 모두 발기태의 잘못된 결혼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엄마가 괜히 하수진이 돈에 욕심부리다가 이 꼴이 났잖아.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 당장 나부터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오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딸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으니까 자신의 끝없는 탐욕이 이 모든 것을 망쳤다. 발기태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다. 수진이 청구한 위자료 50억 원, 그리고 재산 분할로 추가 20억 원, 합계 70억 원의 소송이 걸렸다. 37살의 평범한 물류회사 직원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다. 기태의 변호사는 솔직하게 말했다. 발기태 선생님, 이건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불륜 영상, 임신 사실, 가정폭력 녹취, 재산 은닉, 공모 정황까지 모든 게 다 입증됐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파산 신청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평생 빚쟁이로 살거나요. 기태는 고개를 떨구었다. 파산.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37의 나이에 인생이 끝나버린 것이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다. 강유라였다. 기태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라를 만나러 갔을 때 그녀는 서면의 필라테스 스튜디오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배가 제법 불러 있었다. 임신 후 개월째였다. 유라야. 기태가 다가가며 애처롭게 불렀다. 하지만 유라는 차갑게 손을 내밀어 그의 접근을 막았다. 앉지 마세요. 할 말만 하고 가세요. 유라야,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발기태 씨. 유라가 기태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다. 더 이상 자기 아가 아니었다. 나, 이 아이 혼자 키울 거예요. 당신한테 아무 기대 안 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아이잖아. 우리 아이 맞죠? 그러니까 양육비는 제대로 받을 거예요. 유라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양육비 청구 소장이었다. 월 200만 원.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18년간 총 4억 3,200만 원. 기태의 눈이 커졌다. 4억 원이 넘는 돈. 지금 당장 50억 원의 위자료도 감당 못하는 처지였다. 유라야, 나 지금 돈 한 푼도 없어. 하수진한테 소송당해서 다 뺏기게 생겼어. 알아요. 다 들었어요. 유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냉정했다. 더 이상 교태나 애교는 없었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능력 없는 남자랑 내 아이 못 키워요. 나 혼자 키울 테니까 당신은 양육비나 꼬박꼬박 보내세요. 유라야, 제발 나한테 이러지 마. 나 좀 도와줘. 기태의 목소리가 비굴하게 떨렸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유라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발기태 씨, 나 솔직히 당신 사랑한 적 없어요. 당신 돈 보고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없잖아요. 유라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기태의 가슴에 꽂혔다. 그러니까 이제 끝이에요. 양육비 소송 준비 끝났으니까 법원에서 보낼 출석 통지서나 기다리세요. 유라가 일어나 사무실 문을 열었다. 나가라는 명백한 신호였다. 기태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풀려 있었다. 스튜디오를 나서는 기태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한 달 전만 해도 당당하게 외제차를 몰던 남자였다. 이제는 고개를 떨군 채 터벅터벅 걷고 있었다. 3주일 후 이혼 소송의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열렸다. 기태는 변호사도 제대로 선임하지 못했다. 국선 변호사가 배정되었다. 반면 수진의 쪽에는 오빠 하태준을 포함해 로펌 소속 변호사 3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재판은 일방적이었다. 태준이 제출한 수십 개의 증거들 앞에서 기태는 할 말이 없었다. 녹음 파일, 키스 영상, 임신 진단서, 증인 진술서, 은행 거래 내역, 모든 것이 완벽했다. 판사가 기태에게 물었다. 피고, 이 증거들에 대해 반박할 내용 있습니까? 기태는 고개를 저었다. 반박할 것이 없었다. 모두가 명백한 사실이었으니까.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기태의 완벽한 패배를 의미했다. 재판부는
한 달 후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법정을 나서며 기태는 복도에서 수진과 마주쳤다. 수진은 담담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기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다. 수진아, 기태가 불렀다. 하지만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박기태라는 인간에게는 더 이상 말을 걸 가치조차 없었다. 한 달 후 판결이 났다. 위자료 40억 원, 재산 분할 15억 원, 합계 55억 원. 기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민형사상 책임까지 더해졌다. 기태는 그날로 파산 신청을 했다. 37의 나이에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회사도 그만두었다. 불륜과 폭행 소식이 부산항 물류업계에 퍼지면서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발기영은 영도구 어머니 집에서 기태를 마주쳤을 때 악을 쓰며 그를 내쫓았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다 망했어. 당장 꺼져. 다시는 여기 오지 마. 오, 여사도 아들을 외면했다. 자신의 전 재산이 날아간 것이 모두 아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가족은 그렇게 산산조각 났다. 기태는 사상구의 월세 원룸으로 이사했다. 해운대에서 외곽 공단 지역으로 30평대 아파트에서 10평짜리 원룸으로 추락은 걷잡을 수 없이 빨랐다.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 하지만 37의 파산자를 쉽게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결국 기태는 배달 대행과 대리운전을 시작했다. 밤 10시 기태는 오토바이에 올라서면 일대의 배달을 다녔다. 차가운 밤바람에 손이 얼어붙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 불빛 아래 고급 레스토랑에서 유라와 데이트를 하던 사람이었다. 이제는 그 식당의 음식을 나르는 배달원이 되었다. 수지는 그 모든 소식을 오빠 태준에게서 전해 들었다. 하지만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모든 것은 자업자득이었다. 대신 수지는 해운대 친정 아버지를 찾아갔다. 68배 하 회장은 딸을 보며 인자하게 미소 지었다. 아빠, 그래, 우리 딸. 이제 다 끝났냐? 다 끝났어. 수진이 아버지 앞에 앉았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아빠가 주신 그 계약서 덕분이었어. 그게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못 끝냈을 거야. 알고 있었다. 오 여사가 어떤 인간인지. 그래서 미리 준비해뒀던 게다.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았다. 거칠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다. 수진아, 복수는 끝났으니 이제부턴 내 삶에만 집중해라.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알아, 아빠,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거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5년간의 지독했던 굴레에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벗어난 것이었다. 아버지가 딸을 말없이 안아주었다. 수지는 아버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 눈물이 모두 마르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새 삶이 시작될 수 있었다. 수지는 센텀시티 초고층 오피스텔 40층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부산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다. 37의 나이, 수지는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사무실 문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법무법인 태아 TAEHA 법률 재무 컨설팅 센터장 하수진. 오빠 태준과 함께 설립한 회사였다. 2년 만에 직원 15명 규모의 탄탄한 전문법인으로 성장했다. 수진의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대기업 재무 컨설팅 계약서, 부동산 자산관리 위탁서, 그리고 이혼 및 상속 전문 소송 의뢰서. 모두 굵직한 계약들이었다. 수진아, 오늘 오후 미팅 준비됐어? 태준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마흔의 오빠는 여전히 날카롭고 예리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오빠. 자료 전부 준비했어. 수진이 파일을 건넸다. 막힘없고 능숙한 손놀림이었다. 지난 2년 동안 수진은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대기업 투자분석팀 수석 출신답게 숫자에 강했고 5년간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그녀를 더욱 냉철하고 공감 능력 있는 전문가로 만들었다. 클라이언트가 다른 로펌 다 마다하고 우리 회사를 찾은 이유가 뭔지 알아? 태준이 웃으며 물었다. 수진도 따라 미소 지었다. 내 이야기 때문이겠지. 맞았다. 수진의 복수 스토리는 부산 법조계와 상류층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다. 5년간 당한 배신을 완벽한 증거 수집과 법적 전략으로 되갚아낸 여자. 특히 이혼을 준비하는 여성들 사이에서 하수진은 일종의 전설이 되어 있었다. 오후 4시 수진은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사무실을 나섰다. 오늘은 일찍 퇴근하는 날이었다.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벤츠 E 클래스. 수진이 직접 번 돈으로 산 차였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부드러운 엔진 소리가 기분 좋게 울렸다. 수진은 백미러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단정한 단발머리, 절제된 화장, 고급스러운 실크 블라우스와 정장. 2년 전 용호동 시댁 주방에서 기름 냄새에 찌들어 있던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다. 수지는 신세계 센텀시티 백화점 마트, SSG 푸드마켓로 향했다. 주말에 먹을 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다.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카트를 밀며 들어갔다. 마트 안은 사람들로 붐볐다. 토요일 오후였으니까. 수지는 여유롭게 매장을 둘러보았다. 신선한 유기농 과일을 골랐고 최고급 한우를 샀다. 가격표는 보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 유기농 채소 코너를 지나 즉석식품 코너로 향했다. 바로 그때였다. 저 멀리 할인 코너에서 한 남자가 보였다. 남루한 배달 대행사 조끼를 입은 30대 후반의 남자. 얼굴은 수척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마감 할인 스티커가 붙은 삼각김밥을 하나씩 집어들고 망설이고 있었다. 수진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 남자를 알아보았다. 발기태였다. 2년 만에 보는 전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한때 고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걷던 남자였다. 이제는 때 묻은 작업복에 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기태는 할인하는 삼각김밥의 가격표를 유심히 보고 있었다. 1,500원짜리와 2,000원짜리를 한참 비교하더니 결국 더 싼 1,500원짜리를 골랐다. 그리고 컵라면 코너로 향했다. 역시 가장 싼 것을 집어들었다. 수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아무런 감정 없이 지켜보았다. 가슴이 뛰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심지어 연민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남이었다. 길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타인 중 한 명일 뿐이었다. 그때 기태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수진과 정확히 눈이 마주쳤다. 기태의 눈이 공포에 질린 듯 커졌다. 입이 떡 벌어졌다. 손에 들고 있던 컵라면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수진아. 기태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다. 한 발짝, 두 발짝. 그가 수진 쪽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수진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수진의 눈빛은 차가웠다. 기태를 보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투명한 유리를 보듯 그를 통과해 지나가는 시선이었다. 수진아, 나야, 나, 기태야. 기태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하지만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카트를 밀어 그를 지나쳤다. 마치 그 자리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기태의 손이 허공을 휘저었다. 수진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 했지만 닿지 않았다.
수진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으니까. 수진아, 기태가 절박하게 소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 돌아봤다. 하지만 수진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계속 자신의 길을 걸어갈 뿐이었다. 기태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다. 손에는 1,500원짜리 삼각김밥이 쥐어 있었다. 바닥에는 그가 떨어뜨린 컵라면이 굴러가고 있었다. 수진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단정한 정장 차림, 꼿꼿하게 편 어깨, 당당한 걸음걸이. 모든 것이 2년 전과 완벽하게 달랐다. 기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난 2년 동안 겪은 모든 고통과 절망이 한순간에 밀려왔다. 파산, 이혼, 가족의 외면, 유라의 배신,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아픈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었다. 하수진이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린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한 것이다. 차라리 자신을 보고 분노를 터뜨렸다면, 욕이라도 했다면 나았을 것이다. 증오라도 느껴졌다면 그나마 자신이 그녀의 인생에 끔찍한 흔적이라도 남긴 것이니까. 하지만 수진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발기태라는 존재가 완벽하게 삭제된 눈빛이었다. 그것이 기태에게는 가장 큰 영원한 절망이었다. 계산대로 향하는 수진의 모습이 보였다. 카트에는 비싼 과일과 최고급 식재료가 가득했다. 계산원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총 48만 5천 원입니다. 고객님. 수진은 망설임 없이 카드를 건넸다. 기태는 자신의 손에 들린 1,500원짜리 김밥을 내려다보았다. 대비가 너무나도 극명했다. 수진이 마트를 나갔다. 자동문이 열리고 환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수진의 실루엣이 그 빛 속으로 사라졌다. 기태는 할인 코너에 그대로 서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카트로 그를 툭툭 쳤다. 하지만 기태는 움직이지 못했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2년 전 자신이 수진의 머리채를 잡았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추석날 친척들 앞에서 아내를 짐승처럼 모욕했던 그 장면이, 그때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뒤섞인 뜨거운 눈빛이었다. 하지만 오늘 본 수진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기태는 그제야 깨달았다. 진짜 복수는 분노가 아니라는 것을. 상대를 자신의 인생과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 완벽한 무관심이었다. 기태는 비틀거리며 계산대로 향했다. 삼각김밥 하나와 컵라면 하나, 총 2,500원. 주머니를 뒤져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을 꺼냈다. 손이 떨려 동전 몇 개가 바닥에 떨어졌다. 손님, 괜찮으세요? 계산원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기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전혀. 마트를 나와 어두운 주차장으로 향했다. 구석에 세워둔 낡은 경차가 보였다. 15년도 더 된 중고차였다. 차에 올라 핸들에 이마를 댔다. 멀리서 벤츠 한 대가 부드럽게 빠져나가는 게 보였다. 수진의 차였다. 우아하게 주차장을 빠져나가 해운대 방향도로로 향했다. 곧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기태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다.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다. 차 안에는 기태와 1,500원짜리 삼각김밥과 컵라면만 남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강유라 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문자였다. 양육비, 체납 독촉장. 이번 달 200만 원을 기한 내에 입금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기태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한숨을 쉬었다. 200만 원, 한 달 내내 대리운전과 배달을 해도 벌기 힘든 돈이었다. 수진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당당한 걸음걸이, 고급스러운 차림새,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 감정도 담기지 않았던 그 차가운 눈빛.
기태는 그제야 알았다. 자신이 이혼 소송에서 진 게 아니라는 것을. 자신은 아예 하수진이라는 인생의 경기장에서 영원히 퇴출당한 것이었다. 그것이 가장 완벽하고도 잔인한 패배였다. 복수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망각이었다. 수지는 발기태를 완전히 잊어버렸다. 아니, 기억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기태는 비닐봉지를 열어 삼각김밥을 꺼냈다. 김이 눅눅하게 찢어지면서 밥알이 흘러나왔다. 한 입 베어 물었다. 맛이 없었다. 아니,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주차장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다. 기태는 그 축축한 그림자 속에 혼자 앉아 1,500원짜리 김밥을 씹고 있었다. 그것이 발기태의 현실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그의 미래였다. 저녁 7시. 수지는 마린시티 자신의 고급 아파트 거실 창가에 서 있었다. 60층 높이에서 바라본 풍경은 장관이었다. 광안대교와 해운대 앞바다가 황금빛 석양으로 물들고 있었다. 수진의 집은 한강변이 아닌 해운대 바다 앞 60평형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거실 한쪽 벽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부산의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심플하지만 최고급 자재로 마감된 인테리어, 곳곳에 놓인 책과 현대 미술 작품들. 이 모든 게 수진이 직접 선택하고 꾸민 그녀만의 공간이었다. 소파에는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다. 화면에는 내일 있을 미팅 자료가 띄워져 있었다. 싱가포르 해외 부동산 투자건이었다. 오빠 태준과 함께 아시아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었다. 수지는 커피잔을 들고 소파에 앉았다. 따뜻한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창밖으로는 요트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한 저녁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태준이었다. 오빠. 수진아, 내일 싱가포르 미팅 자료 확인했어? 방금 다 봤어. 수익률 모델링 괜찮던데. 그치? 싱가포르 시장이 지금 기회야. 내 생각엔 이번 건 성공할 것 같아. 태준의 목소리는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다. 수진도 미소 지었다. 오빠, 우리 정말 멀리 왔다. 그러게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 수지는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2년 전 이맘때 자신은 용호동 시댁에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매일 밤 녹음 파일을 들으며 이를 악물었다. 그때의 자신이 지금의 이 평화를, 이 고요함을 상상이나 했을까. 수진아. 태준의 목소리가 조용해졌다. 넌 정말 대단한 애야. 그 지옥 같은 5년을 버텼잖아. 그리고 완벽하게 이겨냈고. 수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울 일도 없었으니까. 오빠 덕분이야. 오빠가 없었으면 절대 못했을 거야. 아니야. 그건 네 힘이었어. 난 그냥 네가 가진 칼을 쓸 수 있게 도와준 것뿐이야. 통화를 끝낸 후 수지는 소파에 편안하게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부드러운 간접 조명이 은은하게 공간을 밝히고 있었다. 문득 과거가 떠올랐다. 추석날 머리채를 잡히던 순간.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멍청한 년 소리를 듣던 날들. 남편이 다른 여자와 키스하는 영상을 확인하던 그 차가운 밤. 모든 게 어제의 일처럼 선명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아주 먼 과거에 나와 상관없는 어떤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수지는 깨달았다. 진정한 치유는 복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복수는 단지 골마 터진 상처를 도려내는 수술에 불과했다. 진짜 치유는 그 후에 찾아왔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되찾고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증명하고 새로운 삶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치유였다. 한편 같은 시각 부산 사상구의 작고 곰팡내 나는 원룸에서 발기태는
얼룩진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10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천장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기태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소주 한 병이 들려 있었다. 혼자 마시는 술은 쓰기만 했다. 오늘 기태는 수진을 보았다. 백화점 마트에서 2년 만이었다. 하지만 수진은 자신을 알아보고도 그냥 지나쳤다. 마치 공기처럼,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처럼. 그 순간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수진의 차가운 눈빛, 당당한 걸음걸이, 고급스러운 차림새. 모든 게 기태에게는 고문처럼 느껴졌다. 내가 정말 미친놈이었지. 기태가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술 기운에 잠겨 있었다. 5년 전이 떠올랐다. 수진이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꿈, 코인 투자를 응원해주겠다고 했던 날. 그때 수진의 눈빛은 따뜻했다. 진심으로 남편을 믿고 있었다. 하지만 기태는 그 믿음을 처참하게 배신했다. 수진의 돈을 빼돌려 강유라에게 썼고 어머니와 누나와 합심하여 수진의 재산을 노렸다. 심지어 명절날 모든 친척이 보는 앞에서 아내의 머리채를 잡았다. 진짜 미친놈이었어. 기태가 다시 중얼거렸다. 이번엔 눈물이 흘러내렸다. 후회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시간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었다. 수진은 이미 기태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사라졌다. 아니, 기태를 자신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렸다. 기태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수진의 연락처는 진작에 차단당했지만 번호는 외우고 있었다. 하지만 전화를 걸 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하겠는가?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런 말들이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기태는 휴대폰을 벽에 집어던졌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화면이 거미줄처럼 깨졌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어차피 전화 올 사람도 걸 사람도 없었으니까. 창밖을 바라보았다. 낡은 건물들 사이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보였다. 어둡고 좁고 답답한 풍경. 지금 기태의 삶이 그랬다. 어둡고 좁고 어떤 출구도 없는 삶. 반면 수진의 거실은 밝았다. 따뜻한 조명이 공간을 안락하게 채우고 있었다. 수진은 노트북을 닫고 일어났다.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현관으로 향했다. 저녁 드라이브를 하기로 했다. 혼자만의 시간이었다. 수진은 이런 고요한 시간이 좋았다. 아무 생각 없이 차를 몰며 부산의 밤을 달리는 것.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자 부드러운 엔진 소리가 울렸다. 수진은 핸들을 잡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차는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다. 밤바람이 상쾌했다. 바다 건너편 도시의 불빛들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부산의 야경은 언제 봐도 아름다웠다. 수진은 광안대교를 달리며 생각에 잠겼다. 2년 전 오늘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아마도 용호동 시댁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겠지. 아니면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고 있었을 것이다. 그때의 수진은 주눅 들어 있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의심했고 미래를 포기한 채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수진은 자신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었다. 신호등에 잠시 멈춰 섰다. 옆 차선에는 젊은 커플이 탄 차가 서 있었다. 둘은 행복하게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사랑이 다시 올까? 누군가를 다시 믿을 수 있을까? 수진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지금은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했으니까. 신호가 바뀌었다. 수진은 엑셀을 밟았다.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다. 황령산 전망대 쪽으로 향했다. 전망대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차에서 내려 난간에 기댔다. 부산의 야경이 발 아래 장대하게 펼쳐졌다. 수만 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각각의 불빛 뒤에는 각자의 삶이 있을 터였다. 기쁨도, 슬픔도, 희망도, 좌절도. 수지는 심호흡을 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가득 채웠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또렷하게 느껴졌다. 나는 자유야. 수진이 작게 중얼거렸다. 바람이 그 말을 실어 날렸다. 자유.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뭘까? 돈이 많은 것?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 복수에 성공한 것? 아니었다. 진짜 자유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었다. 수지는 과거를 용서하지 않았다. 발기태도, 오 여사도, 발기영도 평생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 더 이상 자신의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수진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완벽하게 퇴장했다. 영원히 수진의 삶은 이제 앞만 보고 있었다. 새로운 사업, 새로운 도전, 새로운 경험, 모든 것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아빠, 우리 딸 뭐하니? 황령산에 바람 쐬러 나왔어. 야경 보고 있어. 그래,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해라. 아빠, 왜? 아빠, 고마워. 뭐가? 그 계약서, 그리고 그냥 날 믿어준 거. 아버지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넌 내 딸이다. 내 딸은 내가 당연히 지켜야지. 사랑해, 아빠.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통화를 끝낸 수지는 다시 야경을 바라보았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수진에게는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다. 아버지, 오빠 태준.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차에 다시 올랐다.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다. 광안대교를 다시 건너며 수지는 생각했다. 5년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그 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단단한 사람으로 집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60층으로 올라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하고 안락한 공기가 그녀를 반겼다.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운대의 야경이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저 거대한 바다처럼 수진의 삶도 이제 거침없이 흘러갈 것이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재와 빛나는 미래였다. 수지는 새로운 왕관을 썼다. 자유와 행복이라는 이름의 왕관을. 그리고 그 왕관은 이제 이 세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다. 오직 하수진, 그녀 자신이 쟁취한 것이었으니까. 수지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내일이 기다려졌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기회, 새로운 가능성이 가득한 내일이. 수진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새로 시작되었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진짜 하수진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이 사연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황금빛 인생 사연이었습니다.